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하는 게 김씨 일가 말고 더 있습니다. 바로 기쁨조. 신체 검사만 한 8번을 한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 야, 너 남자랑 자본 적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파티 도중에 정전을 탁 시키고서 좀 마음 드는 사람끼리 뽀뽀하고 또 같이. 김정은이 기쁨조를 개편할 때 내놨던 제일 큰 이유가 여성들이 나이가 차서 이제 젊음과 활발함을 잃었다. 북한이 예술단원 9명을 공개 처형했다. 단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리설주도 우리와 똑같이 놀았다. 즉 리설주도 이런 황색 비디오를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 부지를 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심한 생계난 때문에 최근 출산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 엄마가 성매매에 나섰다라는 남북한이 함께 어울려 잘 먹고 잘 사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야. 밀가루 한 포대에 10,000원이 올랐어요. 원래 25,000원인데 35,000원 됐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할까요? 지금 밀가루가 작년에 수확된 밀가루예요. 모른다는 얘기잖아. 올해 우크라이나 농사를 못했어. 내년에는 폭등할 거야. 밀가루 사놔야 되겠네. 그 짜장면이 엄청나게 가격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갑니다. 지금. 맞아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북한의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 저 요즘 최근에 사실 북한하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뭐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연락해주는 브로커들이 김정은이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브로커들이 많이 끌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 통화 연결할 수 있는 브로커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 아는 지인분이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요즘에 쌀값이 그전에 2배가 올라가지고 4,500원, 5,000원 하던 게 지금 7,000~8,000원 하더라고요, 쌀이. 그리고 사탕가루나 밀가루 물어보니까 어떻게 먹냐고. 그치. 돈이 있어도 사질 못한다. 없는 거구나, 물량이.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파는 사람이 손님들 지나다니면 사세요 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파는 사람이 안 가지걸래? 안 가져서 말아. 이젠 대래 파는 사람이 지금 제티는 시대로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수령님 인민들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에 비단 이불을 안겨주시려 낮과밤에 현지 지도를 이어가시고 결국은 이 팝에 돼지고기국 못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이 그 인조고기 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죠. 사실은 이게 콩에서 기름을 뺀 찌꺼기 대두박이에요. 근데 이 대두박이 수입을 해, 북한이. 이게 북한 사람들이 그 대두박을 온전하게 북한에서 100%다 만들어내는 줄 아는데 대두박이 부족하니까 중국에 수입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니까 대두박도 못 들어와서 인조고기도 없대요. 인조고기 없으면 진짜 망한 건데. 뭐 먹어요, 그죠? 그거 먹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인조고기만은 흔했거든요. 대두박 수입이 안 돼. 단백질 섭취를 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서로 없다 보니까 밭에서 핵감자 같은 거 수확을 하면 그렇게 서리를 한대요. 버덕질하지. 네. 뜨끔하네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시즌이에요. 머리가 시즌이 있는. 머리 시즌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수박 시즌이 있었죠. 머리고개니까. 서리는 귀여운 수준인데 뭔가라도 수확을 하는 밭이 딱 생겼다 그러면 군인들이 나서서 그냥 강제로 다 수명을 가는 강탈이네, 강탈. 군인들 뺏어먹는 건 옛날부터 쭉 계속 그랬어요. 지속되어 왔어요.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정도로 물가 오르는 거를 체감하고 있는데 북한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목숨 부지를 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생계난 때문에 최근 출산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 엄마가 성매매에 나섰다라는 보도까지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함흥역 근처에서 여성 3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원들에게 적발됐다. 이게 이제 보도의 표면적인 내용인데 근데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3명이 다 출산한 지
5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애기 먹여 살려고. 네, 밖에 안 돼요. 애기 먹여 살려고.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이 둘의 아빠지만 여성이 출산을 하고 5개월이면 몸이 아직 다 안 풀리죠. 그러니까 본인 몸이 되게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젖먹이 아이들에게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본인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기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성매매에 나섰다가 단속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계실 때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주로 이제 부양할 가족이 있는 그러니까 마지가 여자인 경우에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복지사각지대 그런데 놓여 있는 어떻게 어디서 구원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애들이 나가서 그러는데 이게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충격적인 경우에는 집에서 그래요. 그 엄마들이 또 그 딸이 있으면 피눈물을 삼키면서 자기 딸을 이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뭐 50달러, 100달러씩 이렇게 벌어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관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금방 납니다. 북한 사회라는 것은 입소문을 타고 그냥 바로 그냥 퍼져나가기 때문에 누가 자기 와이프 아닌 다른 여자 데리고 여관으로 들어갔다 하면 바로 그냥 쑥 소문이 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제 지부에서 많이 이런 거를 하는데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식당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 예. 어머. 예. 뭐 물론 제가 2016년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 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예. 접대원 자체가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에요. 맞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식당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식당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덜출구를 아까 뭐 말씀하신 장녀나 여자분들이 탈북으로 했어요. 중국에 가서 돈 벌어오겠다.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북한 탈북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들도 이렇게 지금 길에 나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여대생들이 평양에 지방학생이 평양으로 올라오면 물가 차이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나버려요. 근데 북한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 부모가 13년 같이 군사복무하고 자식이 대학을 가면 같이 대학 공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학비는 없는데 학교에서 내라는 게 정말 많아요. 뭘 내라 엄청 많은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니까 야 너네 학교에선 엄마 아빠 갖다 바치라는 얘기 안 하던? 너무 갖다 바치라니까. 야 이거 집을 다 허물어도 안 돼갖구나. 예를 들어서 뭘 갖다 바쳐? 시멘트 바치라고요. 학교 창문에 낄 창문 가져라 하고. 유리? 네. 유리를 못 내면 비닐방막 가져라 하고. 거철, 구리, 뭐 하철, 생명 다 가져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용돈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생계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탈북을 못하는 상황이 엄청 이런 그 후과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먹기 살기 힘드니까 맞아요. 굶어 죽느니 그냥 성매매라도 해야겠다. 애기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안타깝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팔 거 다 팔고 가지도구 팔고 갖고 있는 뭐 폐물 팔고 맞아요. 다 팔고 그래. 한 이후에 정말 팔 게 없으면 몸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게 1832년 프랑스의 6월 봉기라고 있어요. 6월 봉기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네. 그 이제 그 장발장 나오는 거. 장발장에도 그 내용이 나온다. 그렇죠. 그 장발장 빵 먹어서. 다리 케이스 나오고. 머리 빡빡 그렇죠. 딸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기 머리를 깎아서 팔잖아요. 그래요, 맞아. 한 다음에 더 이상 머리 깎을 머리가 없기 때문에 몸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창작물이지만 위화라는 중국 그 작가가 쓴 허삼관 매혈기라고 있어요. 이 배경이 이제 50년대 중국을 그린 작품인데 그때 공식적으로만 중국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피를 뽑아요. 아가 자식들이 아빠 배고파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가서 피 뽑아가지고 피를 팔고. 근데 그 정말 우픈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자기는 웃으면서 이 피를 뽑으면 우리 아들 오늘 돼지 비계 좀 사다 줄 수 있겠다 하면서 피 뽑는 날에는 일부러 오줌을 참아요. 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 수분이 좀 믿음하에. 많이 들어오려고. 그리고 그 글 보면 이가 시릴 정도로 냉수를 벌컥 마셨다. 배가 빵빵하면은 피가 더 나올 것이라고. 수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팔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된다니까요. 최악의 상황이네.
배경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공식적으로 매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매매춘이라는 것은 계급사회 사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들에게도 직업을 다 주고 라고 하니까 여성들이 몸을 팔 이유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형법 조항 자체가 없어요, 매매. 그런데 매매춘을 갖다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 그게 사회주의 국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이상하고 다르잖아요. 현실을 보게 되면은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적 노동력을 상실한 약간 장애가 있는 여성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적응자 있잖아요. 왜 사회적 노동력 부족한 여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우도 나타나는데 그러다 적발된 사람들의 3분의 1이 뭐냐면 싱글맘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애 키울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춘을 했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매음죄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없고 보니까 2004년에 생겨요, 이게. 왜 그랬느냐? 공식적으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배급체계가 무너졌잖아요. 고난행군 때. 여성들이 막 등장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탈북을 하고 그러다 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중국 물자가 들어오고라고 하면서 새로 생긴 게 뭐였냐면 형법 193조 퇴폐적인 문화 반입 보관 유포죄. 그다음에 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그다음에 261조가 매음죄가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이제 성매매 역사를 보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수메르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계속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가치를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서 성매매라는 개념이 좀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북한에서 생계난이 심해지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몰래 행해지던 성매매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돼서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하나의 산업이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의 성매매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불황을 틈타가지고 그림자가 짙어질 때를 이용해서 산업화가 되더라고요. 예. 자, 종민 씨한테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달빛 회사. 달빛 회사.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달빛은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천체 관측 회사. 그런 거예요? 야식 배달. 족발집. 아주 술집. 그래. 북한에 별빛 회사가 있어요. 빵 만드는 회사. 그래서 빵이 별빛빵 이런 것도 유명해요. 진짜로? 제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순수하고 귀여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 회사는 성매매를 조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네, 그게? 성매매 기업인 거예요. 조직이 있다는 거네요. 이런 이름이 있다고? 왜 기업이냐? 첫 번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 맞아요. 제공자가 있고 두 번째,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집단 성매매촌이 생겼습니다. 어머. 근데 가만 놔둔다고요, 북한에서? 진짜 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 기업화된 것이죠. 아니 그 제목이 일단은 그 달빛 회사, 별빛 회사.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이 성매매랑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너무 귀여운 웹툰 제목 같아요.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 일단은 아까 다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어렵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정해져 있고 뛰어드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세력 싸움을 한 거죠. 손님을 더 쟁취하기 위한 고객 싸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다가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별빛 회사는 초저녁에만 영업을 진행하는. 오마이갓. 이 정도까지 됐어? 어머야. 그리고 이제 달빛 회사는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영업을 진행하는 심야 영업을 하는 것처럼. 그러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 정도로 됐다는 게. 아니 궁금한 게 북한 사람 못 살기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돈을 내고 이용하는 주로 남성 고객들은 어떤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알기로는 그런 계층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하니까 중상층 이상의 좀 간부나 아니면 간부가 아니래도 장사를 해서 많이 벌어서 던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평양의 중심가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이 아니래도 3명만 있어도 이런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고관권, 그다음에 집을 빌려줄 수 있는 방 한 칸 정도 빌려주고 또 다른 방에서 애들이 막 공부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빌려준 집주인. 그다음에 그 성매매를 하는 여자분 이렇게 3명만 있어도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당 간부랑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맥이 있겠지요, 다. 없으면 안 만들어지지. 네, 맞아요. 그것도 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 또 다릅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또 생긴 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그냥 10에서 15달러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북한에선 이런 음성적인 일에는 더 달러를 쓰나요? 아니죠. 북한 돈도 씁니다. 네, 북한 돈도 쓰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그런 성매매를 하면은 쌀이 10kg, 20kg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비참한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자기가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 돈도 아니에요. 감자 3알, 옥수수 1kg 여기에 무너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뭔지 진짜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다 알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그냥 덜글 때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처음에 함흥 말씀하셨잖아요. 함흥 원래 많아요. 예, 함흥은 함흥도 많고 뭐 돈 가진 뭐 이런 부유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트럭 기사들 있잖아요. 이게 한 번 함경도에서 특산물을 신고 자강도나 강원도 가려면 이 사람들 한 달 가야 돼요. 이게 가다가 트럭이 서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왔어요. 그 욕 주변으로. 그러니까 돈 조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길에 나섰다가 하는 행위들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2016년까지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을 때 제가 백공구라는 것이 원래 불순 독화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성매매도 다 하는 겁니다. 마약, 성매매 이거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정민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회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역전 주변에 있는 단체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하는 집이다. 그렇지. 네. 그리고 버스, 이제 보리버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보와 보, 군과 군을 돈을 내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다 그런 집이다. 아이고 큰일이다. 아니 그럼 북한에선 돈벌이를 위한 이런 선택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묵인? 아니죠. 뭐 공식적으로는 북한에도 형법에는 정확히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도한 자, 성매매를 판 자라고 해가지고 1년에서 5년의 교화형의 이제 처할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교도소인 거죠? 네, 교도소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2016년까지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을 때 김정은이의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성매매가 노골화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 지시문들이 내려오면은 뭐 가긴 가는데 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좀 가기 꺼려하죠. 성매매 가서 단속을 하기가 그래. 수하거든요. 사람인데. 아니 이것도 잡기도 뭐해? 그래, 애들이 되게 현장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성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직접 제가 경험을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 1단계, 자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따라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을 인계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데리고 그 감에다 이 짝으로 감에서 사진을 보여줘요. 이제는 옛날처럼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얼굴 보질 않아요. 사진 보고 걸러라. 사진으로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또 따라가가지고 성매매를 현장에서 잡아야 되지 거기서 이거 알선해주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불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매매가 노골화되고 있는 게 단속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단속이 느슨하다. 그러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느슨하다. 그러네. 돈 되는 거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잡혀도 뇌물로 거의 다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입장에서도 아예 그 뇌물을 줄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냥 잡아가라. 소련하고 다른 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대가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고 어떻게 되냐면 택시 운전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개시켜주는 호텔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꼭 호텔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소련에서도 1987년에 이게 공식적으로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한 번 걸리면 100루블, 두 번째 걸리면 200루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한테 돈도 아닌 거죠.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단속의 눈을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은밀한 반복들을 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역전이나 지하철역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맨 구석에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 손가락 개수를 보고 알아요. 손가락 개수요? 예, 손가락.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개 하잖아요. 이 4개가 40불이다. 5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 4개 핀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핀 사람도 있고 30개 핀 사람도 있어? 2개 핀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이렇게 붙잡고 물어봐요. 밤꽃 안 사세요? 라고. 그래서 정말 밤꽃. 평양이라는 곳은 밤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겠다고 해서 따라갔던 남자들도 있대요. 밤꽃이 어떻게 생긴지 보려고. 밤나무꽃인 줄 알고. 밤나무꽃인 줄 알고. 밤에 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 꽂힐 텐데. 밤에 꽃일 거예요? 밤꽃인데 그걸 오해를 오해해가지고 순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 평양시 중구역 체육관 앞에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성숙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제 앞에 서더니 꽃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근데 저는 내가 꽃 들고 있지도 않는데 왜 꽃 파냐고 물어보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봤더니 아니구나 하고 가셨어요.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저 빼고 다 알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은하다.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저렇게 안 하지. 예전에는 이제 꽃사시오라는 게 뭐 다 꽃사시오 법일 건들은 다 알지. 이제 다 알지. 그래서 지금 꽃사시오라는 은어 자체가 이제 사용은 안 되고요. 옛날이지. 예전에는 뭐 이쁘게 입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숙자 다음 가는 사람처럼. 진짜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쳐 나와가지고 아저씨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지. 쉬고 가세요. 그냥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많이 대중화되고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하갔다고 하면은 가면서 아가씨 볼래? 이렇게 하는 거지. 꽃사시오. 예전에는 저도 꽃사시오를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꽃사시오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아주 옛날이죠. 근데 참 그 말씀 들으면서 놀랍다고 새삼 생각되는 거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도 마찬가지고 기차역들 이런. 그렇죠. 뭐 역 주변에 만들어지는 것들, 뭐 식당 주변, 관광지 주변 이런 게 비슷하네.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미국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행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좀 위험한 게 이게 불법인데다가 좀 몰래 이렇게 좀 숨어서 하잖아요. 북한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여성에 관한 이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요. 유치원 때부터 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뭐 여학생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위생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잘. 그리고 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샤워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독이라고 하는 피임도 당연히 피임도 안 하고 피임을 당연히 안 하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야. 남자들이 되게 그 콘돔이 풍선인 줄 알고 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풍선인 줄 알고 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임 기구를 갖다가 제가 어린애들이 제가요. 어렸을 때 나도 그랬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리고 통제를 하니까 더 숨어서 하려고 그러고 더 그 음침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매독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주사 맞고 가서 고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북한에는 페니실린이라고 그냥 그 최대 명약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평양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피해보는 게 아이들인 거예요. 아빠를 모르는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그 애를 그냥 길거리에 갖다 버려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아빠를 모르잖아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애를 낳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가정살림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애들은 그냥 길거리에 방치돼서 다 꽃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꽃제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평양시에. 악순환이다. 이제 앞서서 고난행군 이후로 매춘이 본격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내가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하니까 뭐라도 하자 그래서 성매매를 하게 된 건데 현재 북한의 경제를 움직이는 장마당 그런데 이 장마당을 움직이는 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남성들은 낮에 나라에서 정해준 일터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공장이든 뭐 행정기관이든 말 안 되는 일을 하고 배급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여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마당에 나가서 상행위를 합니다. 근데 공공연하게 다 하지만 불법이에요. 단속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단속을 또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뇌물을 줘야 돼요. 뇌물 줘야죠. 뇌물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뇌물로 성을 상납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배고픔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초반에 드렸고요. 이 외에 자신의 성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사실 엘리트층으로 꼽히는 바로 그 예술인들인데요. 북한 예술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형적인 성문화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권한행군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교원들이에요. 교사들.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들. 거짓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털 뽑아서 자기 털구멍에도 못 맞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기가 막힌 표현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굶어 죽은 게 교사들. 그다음에 굶어 죽은 게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 얼굴이 다 팔렸잖아요. 나가 장사하겠습니까? 장사는 엄연하게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도 그때 당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또 뭐가 있냐면 북한의 예술인들도 좀 발전을 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뒷배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스폰서. 실제로 어떤 예가 있냐면요. 유키코라는 역을 맡았던 여자가 있어요. 민족가운명에서. 이 유키코는 실제로 제일 교포였어요. 근데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권한행군식이니까 어렵잖아 영화 찍기. 너 영화에 나와서 입을 옷들 입겠어? 아 감당됩니다. 그때는 정말 옷이 갈아입을 옷이 많으면 캐스팅 됐다고 할 정도로. 맞아. 옛날에 그랬어. 없으니까 입고 나올 옷이. 그 정도로 연예인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기 있는 사람 몇 말고는 먹을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최창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어요. 아 유명한 배우. 우리 옆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 국가에서 이제 배급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이제 연기 잘하고 김일성한테 인정받을 때 받았던 집에 TV가 이렇게 친필 사인이 있는 TV가 있었어요. 선물 TV네. 선물 TV. 그걸 들러매고 장마당에 나온 거예요. 어머 안 돼.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돼요. 안 되죠. 그랬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안 제발 집에 들어가라. 우리 쌀 주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여다 보냈어요. 아이고야. 쌀을 주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쌀 떨어지면 이 양반은 TV만 들러대고 이제 인질이네 인질. 아니 근데 최창수 정도니까 선물 TV 들고 나가 팔겠다니까 쌀 줬지. 일반 사람이 그러시면 총살감이에요. 어디 감히 선물 TV를 들고 나가? 맞아, 안 돼, 안 돼. 최창수라는 사람은 북한을 대표하는 인민배우. 이 사람이 그 최덕신 연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민족과 운명의 그 최덕신 최현덕 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팔아오고 유명한 다니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먹을 게 없어? 최창수가 저희 옆에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집에 사는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권한행군할 때 정말 어렵게 살았었다고. 야, 최창수가. 네, 그래서 인민들이 다 아는, 국민이 다 아는 저런 배우가 저렇게 살다니 하면서 동종의 눈빛 안타까워서 그랬었대요. 근데 TV 멜만 해요, 진짜. 이야. 그래서 약간 권한의 행군 시기 때 그렇게 예술인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술인들이 집에서 개인 레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오빠 돼요, 같이 지금은. 개그맨들 잘 웃기는 이거 사람들이 어디다 써먹어? 결혼식 집 같은 데 거기서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도 결혼식 행사가 있어요? 네.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그 유명한 인민 배우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은 정말 생활 조선에 뛰어들어서 뭐든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술자리 호출이나 하룻밤 요구나 혹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포르노, 황색 비디오 이런 곳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을 가꾸고 치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그래도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그걸 충당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얼굴은 다 이제 알고 팔렸고 이러다 보니까 간부들이나 아니 고위층들이 행사할 때 불러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장기자랑 하는 거죠. 그래서 재롱잔치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술기운이 올라오고 이러면 자고 가라. 자고 가.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를 받고 잠자리까지 승인하고 더 나가서 황색 비디오까지 출연하는 일도 음란물을 찍는다는 거죠? 네,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흔히 북한은 이런 영화, 그 내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뭐예요? 음란물. 음란물. 북한에서는 이제 음란물 영상도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몰랐지만은 음란물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해외로 팔아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이스큐라는 게 있는. 근데 통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진짜 빡시게 하지만 근데 해외에다가는 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팝니다. 특히나 우리도 다 아는 영화예요. 네? 봄날의 눈석이라고. 봄날의 눈석이라는 비키니 다 영화가 나오잖아요. 북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봄날의 논석이라는 그 영화가 원래 원판에는 나체가 나옵니다. 여성. 맞아, 이거 막 캬바레에서. 근데 다시 북한에서 그거를 잘라서 편집하는구나. 네. 근데 실제 외국에 나가는 하는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걸 영상물을 찍어가지고 해외에다 판다는 거죠. 북한도 그런 거야.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황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기생충 드라마를 봐도 이거는 황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평양에서 이런 음란물 이런 게 되게 많이 팔리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오는 음란물 비디오 중에 절반은 평양에 들어가 있대요. 그만큼 평양에서 이제 수요가 높은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해내기가 되게 힘들고 일단은 줄 때 이거 음란물이야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영화야라고 줬는데 정말 아들, 딸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비디오를 틀었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민망하죠. 아니 혼자 사는데 다음날 눈이 빨간 사람 단속하면 근데 일반 드라마 보느라고 빨간색.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장군님 교실을 읽을 수 그렇지. 맞아요. 그럼 철원 씨가 어떻게 보면 보이부였잖아요. 어때 그거 하면서 이런 봤지? 저는 솔직히 음악을 싫어해요. 저는 솔직히 음악을 싫어해요. 단속을 하려면 봐야겠죠. 의원들이 다 이거 진짜. 심하고 그렇게 단속하나요? 아니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다 부숴버리는걸요? 아니요. 돌려보겠지. 제가 일단 뭐 과거 북한에서 이제 보이부에 있을 때 백공부라는 곳에 있으면서 단속을 하면은 이거 음란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쉽지 않아요. 아. 네. 북한에서는 이제 음란물 영상이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영화보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완전 높죠. 형벌 자체도 규정이라는 게 있고 교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제 기관들에서 따로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 1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습범과 그리고 또 일반범으로 보는데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사형도 합니다. 그렇죠. 진짜 세다. 음란물을 이거 팔고 사고 하는 행위도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농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음란물 USB 하나, 영상 하나가 돈 매매 이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50에서 100 합니다. 50달러에서 100달러. 와, 비싸다. 북한 사람들한테 큰 돈이잖아. 완전 비싸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은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성매매보다 훨씬 가격이 당연히 그렇죠. 원래 위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선망도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라면. 그리고 이거는 이 영상물을 가지면은 계속 보는 거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계속 봐요. 처벌 수위가 음란물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기도 사실 힘들고 맞아요. USB에다가 다 넣고 다녀서 복사도 되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유포가 굉장히 많이 되는 위험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질 않아요. 정말 큰 믿음이 있지 않아요.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 가족들도 믿기 힘든 맞아. 가정 안 믿어. 세상에서 그 목숨 걸고 보네요. 목숨을 걸고 내 자식들 목숨까지 걸고 봐야죠. 맞아요. 이거 위험한 거야. 근데 저는 19금 영상을 궁금해하고 보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엄하게 처벌하는지가.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호색, 호주의 사회주의가 망한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가지고 이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더해요. 맞아요. 네. 더해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면서 점점 더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음란물. 근데 제가 들었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평양에서 공개 처형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또 어린애들까지 다 앉혀서 공개 처형을 하고 그 사건을 또 보고서로 만들어서 돌린 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남녀분이 네 분에서 남조선 그 19금 영화를 보고 똑같이 찍었대요, 영상을. 똑같이 찍어서 자기들의 그거를 그 행위 영상을. 네, 그거를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돈벌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팔았어? 아니 그게 누가 했냐면 북한에 엄청난 원로 배우 유경애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이유 그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권한행군식은 먹을 게 없잖아. 예술인들 막 굶어 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똑같이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직보가 됐어요, 김정일이한테. 그래서 김정일이 야 갖다 공개 처형해버려라 하니까 이 유경이라는 여자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조선 예술영화에 처음 참가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신임을 굉장히 받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편지를 씁니다, 1호 편지를. 우리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삐또가 나갔나 보다. 장군님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하게 써요. 네. 근데 김정일이가 안 된다. 죽여라 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유경애가 이런 그 자피를 써요. 뭐라냐면 허무하오. 정말 허무하오.
내가 김일성 수령님부터 장군님 때 오면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그치. 아들 하나 살려달라는 거 못 들어줍니까? 결국은 예술인들 싹 다 갖다 모아놓고 자 봐라 얘네들 지금 황색 비디오 만들었어. 얘네들 조금이라도 이거 꿈꾸는 애들 있으면 이걸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범격으로 걸어가지고 아예 그 자리에서 총살해버린 사건이에요. 총살을 했어요. 네. 이 황색 비디오 때문에 총살을 당할 만큼 자유가 없는 나라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0대만 아니면 뭐 야동을 보는 거 어찌됐든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일 텐데 북한은 이런 종류의 사생활의 자유조차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 전반에서 이게 음지에서 성에 관련된 게 발달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숨게 되고 가려지고 이런 형태로 좀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 또는 어떤 뭐 특정 이 지위에 있는 예술인들이 또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은하수 관현악단. 자, 왕재산 예술단. 굉장히 유명한. 리설주 대박. (2013년 9월) 자, 갑자기 사형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 은하수 관현악단의 일부 단원들이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이유로 집단 처형됐었죠. 야, 진짜 제작을 했다고? 이야. 2013년 9월 아사히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2013년 8월에 북한이 예술단원 9명을 공개 처형했다. 9명? 이 무려 9명을 공개 처형한 이유는 이겁니다.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거기에 나오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해서 성 녹화물을 제작했다. 한마디로 황색 비디오를 시청하고 제작해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술단원이 누구냐. 앞서 이설주의 은하수 관현악단 그리고 한국에서도 방문을 했던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왕재산 예술단이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하수 관현악단하고 왕재산 예술단이 여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그렇죠. 은하수 관현악단과 이 왕재산 예술단은 북한 최고의 예술인들만 뽑아놓은 엘리트들만 뽑아놓은데요. 그리고 그 두 악단 모두 이제 김정은의 총애를 너무나도 한 몸에 받던 그런 악단이거든요. 김정은이 아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회 악단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국무위원회 악단인 거예요. 김정은의 악단인 거예요. 근데 2013년 8월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은하수 관현악단이 해체가 돼요. 이런 정도 악기를 내가지고 여기 은하수까지 와서 1호 앞에서 공연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집안이 다른 거죠? 네, 제가 그 예술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나서 자랐는데요. 딱 보면 부류가 있어요. 음악대학을 가도 다 같이 예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은하수까지 가려면 엄청 남이 걸어 다닐 때 나는 뛰어다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음란 비디오를 만들었던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죠.
야, 아니 놀라운 일이구만. 그렇게 초엘리트 집단에서 이 음란물을 제약했다는 건데 이게 북한에서 그런 일이 좀 흔한 일이에요? 저는 약간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납득이 안 흔하지 된다. 않은 일이고 그리고 또 망제산 음악단 같은 경우는 김일성 시대 만수대 예술단이랑 최고 예술단을 만들었고 은하수 관현 악단은 김정일이 만든 악단이. 근데 김정은이 아빠가 만든 악단을 해체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일 관리를 받으면서 살고 단체 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서로를 감시하는 게 바로 북한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물론 남한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북한의 예술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황색 비디오까지 만들 수준의 여유는 없거든요. 그 희진 씨가 말한 데 덧붙이자면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 4.26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감독이 찍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자체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하수 관현악단 이 사람들은요 군 편제잖아요 다. 그리고 닫힌 구역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한 대우 받는과 동시에 감시도 받아요. 근데 이 안에서 누가 그럼 찍으려면 감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감독이 그거 얘네 사는데 들어가려면 철문을 몇 개 열어야 되는지 몰라요. 외부인이 이건 제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럴 거야. 2013년도는 북한에서 2009년도부터 핸드폰 판매가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핸드폰으로 그렇지. 셀카도 있기 때문에 뭐 북한 핸드폰은 셀카가 없고 막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앞사진기라고 하거든요. 앞사진기, 예, 뒷사진기. 앞사진기, 뒷사진기라고 하는데 앞사진기를 찍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앞사진기로 찍은 영상을 갖다가 음란물 자체 제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촬영당하는 것들 뭐 이런 건 예술인들 죽는 걸 본 적 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평양에서 들어온 언니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그 언니도 직접적으로 가서 보지는 못하고 평양 안에서 더는 서문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단은 그 예술인들을 세워놓고 부모님들을 앞에 나란히 세웠대요. 북한은 그러죠. 그리고 자식 죽는 거를 보라고? 자식 죽는 거 보라고. 그렇게 잔인하죠. 그리고 그 아까 은하수 관현 악단에서 처형됐다고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예술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함께 음악 공부를 한 예술인들을 다 세운 거예요, 뒤에. 그 앞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부모들도 그렇고 부모들은 자식이 죽는 걸 청살당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다 기절을 했대요. 근데 친구들은 울 수가 없잖아요. 울면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울지 못하고 다 부들부들 공포에 질려 있다가 단체 보스가 있어요, 예술인들 태우는. 그 보스 안에 들어갔을 때 다 같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 보이게. 그때 은하수 관현악단이 해체됐고 전원이 다 처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만 이제 처형이 됐고 생존한 사람들은 뭐 삼지연 관현악단이나 청봉악단의 주요 요직으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처형됐던 수단에 대해서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장성택을 처형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했다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있어요.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고사포로 처형을 했거든요. 근데 고사포는 북한 여군들이 땅에서 항공기를 향해서 쏘는 무기잖아요. 14.5mm. 그렇지. 수천 명의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진행했다라는 증언들이 복수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머리에 흰천을 씌웠다. 가슴에 이름을 적은 팻말을 적고 은하수 관현악단 중에 몇 명을 끌고 나와서 말뚝에 묶어놨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처형을 했다라는 게 공통적인 진술들이고. 야, 진짜 너무한다. 고사포가 이렇게 빵빵 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뿌르륵 나가요. 드르르르르르르 돌아가서 탄피가 막 튀어요. 그래서 증언들에 따르면 한 사람당 뭐 수백 발, 240발 정도의 상탄을 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미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모자라서 공하고 어디에도 묻힐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뭐 탱크가 등장해서 아예 시신과 유해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을 했다라는 전원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요. 사실 우리 이만갑은 물론이지만요. 별의별 언론에서 이 당시에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소문이 돌았던 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끼어있다. 맞아. 들었던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 끼어있어서 나머지를 다 죽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아 있었어요. 당국에서 이제 그 도청을 했대요. 단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유 리설치도 우리와 똑같이 놀았다. 즉 리설치도 이런 황색 비디오를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발자국 승리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낮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 리설주가 주인공인 황색 비디오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만약 갔다? 그럼 며칠 후에 우리나라에 다 퍼져요, 이게.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단 제작이 됐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평양에서 온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평양 안에서 평양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들이 황색 비디오를 만드는 일은 불가하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하고 평양 사람들끼리 질문을 계속 던지고 나온 이야기가 리설주가 대학교 때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인기도 많았고 그런 증거들이 있대요.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처형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리설주가 이제 딱 정치판 무대에 딱 등장을 했을 때 강연회라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저희 당비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설주에 대해서 그 멋있는 사람도 부르고 뭐 병사의 발자국도 부르고 하면서 동창들 많이 했던 비디오를 싹 다 회수했어요. 회수를 하면서 절대 이제부터 리설주 동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게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언급 금지다. 친했다는 얘기에도 끌려갈 걸. 네. 그렇죠. 와, 근데 성희 교수님 말이 난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정도 유명한 셀럽이 만약에 그런 종류의 영상물을 찍었다고 치면은 트로 이미 전 세계에 퍼졌겠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다 봤을 걸요. 일본 사람 다 봤을 거야 지금. 우리 K 기자들이 그 소문이 딱 돌아서 취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 서버를 거의 다 뒤졌어요. 근데 우리만 뒤졌냐? 국정원도 이미 뒤지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제 취재원들이 국정원에도 있고 저희 뭐 기자들 사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궁금할 때는 또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리설주가 관련 있는 영상이 있어 없어? 이것만 말해. 있어 없어? 서로 이제 궁금한 거야. 국정원에 있는 정보당국에 있는 그 취재원도 저희 기자들한테 크로스 체킹하고 저희 기자들도 국정원 정보원이랑 크로스 체킹을 했는데 저희들의 결론은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 리설주가 이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건 풍문이에요. 풍문인데 그게 왜 말이 자체가 안 되냐면 리설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은의 짝으로 김정일이 찍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김정은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로 김정일이 이제 그 멋있는 사람을 막 부르는데 리설주를 딱 보는 순간 뭐 이건 북한에서 말이지만 자기의 어머니 김정숙의 얼굴을 많이 닮았다라고 호감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이제 뭐 어떠한 위치에 있는 뭐 여성들을 뽑을 때도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요. 수천여인가 출신 성분은 뛰어난가. 그런데 하물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와이프를 뽑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의 관상, 성고, 뭐 혈액 한 방울 다 봤을 겁니다. 아마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DNA는 좋은지 뭐 집안 안에 이런 뭐 DNA가 나쁜 건 없는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사주도 보고 뭘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김정일이 체크를 안 하고 정은아 너 이 여자랑 만나라 했을까요? 절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추문이죠. 그것만 봐도 그렇게 잔인하게 만약에 처형을 했다면 황색 비디오 보고 그걸 따라했다고 그렇게 처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체제에 반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인재가 처형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입니다. 네. 운하수 관현악단의 단장이었어요, 문경진이.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각종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다 차지하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인물이냐? 바로 김정일에게 직접 우리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굉장히 그 고가의 명품에 굉장히 잘 알려진
바이올린 있지 않습니까? 몇 억이죠? 그렇습니다. 수십억의 가격이죠. 몇십억이요? 예. 고장난 게. 직접 김정일에게 선물 받았을 정도. 와. 그런 뭐 국가적인 어떤 그 문화재에 가까운 인간 문화재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경진이 주도를 해가지고 성록화물을 제작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9명을 끌어다 놨는데. 그때 이제 그 당 간부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장군님, 문경진 같은 이런 훌륭한 이런 아티스트는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합니다. 제발 문경진을 죽이지 맙시다라고 이제 건의를 드려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요. 근데 김정은이 무조건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 있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북한에 이제 거위직에 계시던 분이 탈북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문경진과 그 외에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의 멤버들은 김정은의 정말 최정예 예술인들이잖아요. 이들을 해외에다가 유학을 보냈었어요. 북한에서. 근데 문경진은 어디로 나가냐면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접하냐면 성경책을 접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애석하게도 문경진은 굉장히 빨리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북한에 들여옵니다. 들여와갖고 혼자만 보지. 그걸 또 멤버들에게 나눴어요. 전도했구나. 말씀 얘기를 하고 성경책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김정은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 빌어야 되는데 지금 끌려가는 마당에서도 문경진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여 데려가시옵소서. 그래서 김정은이 그때 이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북한에서 종교는 공개 총살입니다. 그거는 김부자를 완전 그냥 무시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성녹화물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거로 그냥 몰아붙여서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왜냐면 종교를 믿고 종교를 전파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형감인데. 근데 그거를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타당성이 있는 거는 북한의 죄목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있고 발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엎어 씌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봤다 하면 그건 한 명 앞에서 총살하는 게 아니고 대중을 모여놓고 총살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뭐야 사람들이 의혹을 불러일으키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 하고서 그냥 죄목을 그냥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에 나선다는 이야기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냈었고 예술인들이 사생활 박탈로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는 성문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모든 현상들의 위에 김 씨 일가 또 이제 일부 고위층 그들만의 성적 만행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품조라는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작 알고 보면 북한은요 아직도 궁녀 체제 같은 게 있어요. 네, 지금도요? 당연히 있죠. 궁녀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뽑아가서 어딘가에 가둬놓고 아무 남자도 만나면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되고 그냥 거기서만 살아야 돼. 혹시 이거야말로 기품조 이야기 그런 얘기 아닌가요?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을 하는 게 김씨 일가 말고 더 있습니다. 바로 기쁨조.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에게 이르기까지 기쁨조라는 이 문화를 계승하고 이어오고 또 발전시켜서 자신에게 맞게 계승하고 자신에게 맞게 그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김정은은 그 유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스위스에서 공부를 해서 취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와인도 좋아하고 샴페인도 좋아하고 승마도 좋아합니다. 치즈도 좋아하고. 그래서 기쁨조랑 함께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걸 사는데 우리 돈으로 수십억, 수백만 파운드를 써요. 말만 해도 기쁨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심지어 기쁨조가 고급 스포츠인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등 정말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는. 아이씨고. 얼씨구나 진짜.
뭐 중국에서 비싼 가드벨트나 코르셋. 아니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그러니까 맨날 그 기품조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같은 민족으로. 이게 왜냐면 20세기, 21세기에 나라가 운영하는 관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에서 유지하는 기생 시스템이 있다는 게. 그렇죠. 이게 기쁨조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처음에는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원한다면서 만수무강조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일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여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시켜가지고 공식적인 걸 좀 만들어보자 해갖고 특각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이게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뭐였냐면 김일성이 죽은 것이 묘향산 특각에서 죽었는데요. 예, 맞아요. 그동안 지어놨던 특각들 다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처 관리가 안 되니까 고난행군식이 이걸 또 오픈한 것도 또 엄청 많아요. 그냥 막 오픈했어요. 이제 그 외국인들 들어오면 숙소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김정은 들어서면서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김정은은 좀 뭔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좀 하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기에 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이 속옷을 엄청 사들여 갔거든요. 또 북한에 계셨던 또 그런 거의직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모란봉 악단이나 아까 왕재산 예술단이나 청봉 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이들이 이미 기쁨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한꺼번에 그 여성분들에게 다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자, 김정은이 김정일 3년상 치르자마자 가장 먼저 기존의 기쁨조를 모두 은퇴를 시키고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 기자 좀 아시는 거 있으시죠? 기쁨조에 대해서 다 정리해드릴게요. 기쁨조 백과사전. 기쁨조는 제가 정확합니다. 기쁨조가 그러니까 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음란한 북한 독재자의 아주 그냥 숨겨져 있는 막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궁녀처럼 북한의 공식 정부 기구예요. 기쁨조 시스템화돼 있죠. 그게 더 문제야. 기쁨조에 관련해서 김정은 시대의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나 있는 세 개의 북한 학자들은 기쁨조가 없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 생모에 대한 아픈 기억, 그리고 리설주에 대한 독특한 부부관계라는 근거로 들며 기쁨조가 없었다는 설이 있어요. 또 다른 북한에 대해 정평한 학계와 언론 파트에서는 김정은의 지시로 김정은의 기쁨조를 새로 꾸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 와세다대 학교의 북한 연구자인 시게무라 토시미스 일본 교수가 기쁨조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영국 매체들과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초반에는 김정은이 기쁨조 선발을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은 아버지, 지 할아버지랑 다르다라는 얘기도 돌았었대요.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의 3년상 직후 김정은이 새로 기쁨조를 만들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와세다 대학교 교수의 분석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 아버지상 3년 끝나자마자 기쁨조부터 뽑네 이게 아니라 김정은이 권력 공식석상에 집권을 해서 측근들에게 내렸던 가장 큰 워닝 시그널이 뭐냐면 아버지 때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라고 총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석대부터 군 말단 조직, 아버지의 기쁨조까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아버지의 기쁨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시켰고 그때 김정은을 위한 기쁨조도 새로 꾸려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기쁨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기쁨조를 개편할 때 내놨던 제일 큰 이유가 여성들이 나이가 차서 이제 젊음과 활발함을 잃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이제 기쁨조를 없애버렸는데 13살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26살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런 이유로 없앴다는 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볼 것 같고 기쁨조를 뽑을 때도 김정일은 김정일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어머님한테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대요. 어머니의 어떤 상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기쁨조를 뽑는데 엄마 닮은 사람하고 피할 텐데 내놓게 되죠.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주로. 그래서 키 같은 걸 보면 김일성 때랑 김정일 때 보면 기쁨조들의 어떤 뽑히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 근데 김정은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유학도 하고 굉장히 그 키가 좀 크면서 글래머한 여성들을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때 기쁨조랑 본인이 원하는 기쁨조랑은 아예 그런 성격이 달라서 완전히 한 번에 이제 갈아엎었다. 아니 그러면 김정은이 기쁨조를 이제 새로 뽑으면서 기존에 있던 기쁨조들을 이제 은퇴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만갑의 서만
예, 이런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장성택과 최측근에 있었고 김정일 파티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수입하는 거를 직접 하셨던 분. 이분을 만나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장성택 부장과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권력 가까이까지 가봤던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장성택과 김경희가 몰래 연애할 때 이분 집에서 있었어요. 원래는 기쁨조가 만 25세면 제대입니다. 25세 제대되면 첫째는 다 고향에 보내요. 고향에 보낼 때 선물 시기부터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여성들이 갖춰야 될 옷까지도 심지어 화장품까지도 아예 잘 꾸려 보내주죠. 그 고향으로 보낼 때 이게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잖아요. 비밀 누설 못하니까 각서 딱 쓰죠. 철저하게. 그 비밀 누설했다는 귀신벌레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말 못하지. 해임된 기품조 여성들이 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가량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석이 있어요. 당시 고려 호텔에 이들을 숙박시키면서 몇 날 며칠 보안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김정일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여성들이기 때문에 은밀한 이야기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고향에 내려가서 하방에서 입이라도 잘못 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세게 보안 교육을 했다는 분석이 있고 그때 그냥 말로만 보안 교육하면 역작용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선물과 달러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입단속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단적으로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호위사령부 젊은 사람들 장악할 때 그 아가씨들 사진들을 이렇게 해서 책상에 대한 목소리 하나씩 마음으로 골라라 해서 하나씩 고르면 당의 명령이니까 집에도 못 가요. 고쳐가서는 울타리 그 가대 아파트 호위사령부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잘 보장해 주죠. 그 옷가 대상이라면 딱 한 가지면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장 관리원 청소도 하고 뭐 또 심지어는 목장에 가서 돼지 키우는 옷가생도 있을 정도로 김씨 일가를 위한 그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다 옷가 대상을 뽑아서 했는데 기쁨조에는 그중에서도 인물이 출중하고 그런 애들을 뽑아서 지방에서부터 선출합니다. 기쁨조 이 공식적인 명칭은 그냥 중앙당 조직지도부 업무업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조직기구 하나고 쭉 뽑아다가 뭐 특각에다 세워놓기도 하고 뭐 밭을 관리하기도 하고 별 업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업가라는 건 그냥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정작 김 부자를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제 기쁨조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이거 빠지려고 아버지가 백 써가지고 이거 빼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거위층의 자녀들이 기쁨조를 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조나 수혜씨처럼 해외 나오고 싶어요, 그들은. 식당에 뭐 쉬고. 네, 자유롭게. 왜냐면 기쁨조에 가서 어떤 걸 그들이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귀하게 키워서 보내고 싶지가 않아서 뇌물을 줘서라도 무조건 빼내요. 그러니까 백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근데 백 없는 사람들은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딸이 19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직 공장에 취업이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앙당에서 올라와서 신체 검사를 쫙 하더니 집에 내려가서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고 와라. 이제 오빠로 승강에 올라간다. 뽑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그날 밤으로 자기 공장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가 그날 밤으로 약혼을 시켜버리고 잠자리를 아예 그날 밤에 만들어버린. 대박이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북한은 사실 조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 연산군 시대 최고. 맞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조선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가장 폭군으로 기획이 되는 게 뭐냐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뭐 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미녀를 다 갖다 뽑아서 나한테 바치라 하면서 전국을 조선 팔도를 다 돌아요. 가가지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솔직히 실제로 납치를 해와요. 납치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는 그날 저녁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에피소드가 다 연산군 때 얘기하는. 맞아요. 와. 정말 그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짜 이쁜 그 뭐라고 할까 여인들은 흥청이라고 뽑혀가지고 이 그 연산군과 놀아나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흥청망청.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 이만갑에서도 혹시 어렸을 때 이 옥가대상에 혹시 선발돼 보신 분이 있어요? 뽑혔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갔는데 그 지도원들이 혈안이 돼서 날뛰어요. 어떻게든 뽑아가려고. 그래서 뽑혀서 가긴 했는데 신체 검사만 한 8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체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혈액형 뭐 다 이제 몸을 한번 훑고 이제 산부인과를 데려가는데 딱 들어가면 야, 너 남자랑 자본 적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산때 이제 한 8번을 제가 올라갔거든요. 정말 그때마다 너무 이 수치가 말만 들어도 치욕스러워.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확인하려고 건강검진도 아니고 이게 궁녀 제도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치욕스럽다. 이거 무슨 그 신체검사장이 이렇게 쭉 길어요. 복도처럼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무슨 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남자고 여자고 다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옷을 내가 여기서 입고 저기 가서 떠먹고 하기 힘드니까 애들이 그냥 다 벗어요.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여기 앞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네, 그걸 또 보려고 나오는 그 간부들이 있어요. 키득키득거려요. 옆에서 쟤는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들려요.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저도 뽑혔었는데 수혜 씨랑 좀 다른 게 저는 제가 어디 뽑혀가는지도 모르고 뽑혔어요. 그냥 간부들이 와서 가자 이러고 차를 태우고 간 것이 어떤 산속이었어요. 산속에 기숙사처럼 되게 집이 있었고 거기 갔더니 제가 그때 16살이었는데 제 또래의 다양한 여자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신체 검사를 거쳤고 근데 애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신체 검사 한 다음에 10명 정도가 처음에 모였다면 7명, 6명 하면서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한 4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약간 선수 생활할 때 수중 발레 하는 친구들이 되게 예뻐요.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들 외모까지 보고 뽑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뽑으러 오는 거예요, 간부들이. 우리 훈련하는데 막 이만한 간부들이 계속 들이닥치니까 코치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코치들이 야, 쌍꺼풀 수술해, 문신해 이런 거를 요구를 했었어요. 문신을 하라고요? 왜냐면 그런 문신이나 쌍꺼풀 수술이 있으면 탈락인 거예요. 오빠를 안 데려가니까. 무조건 자연미인이 돼야 돼. 농촌에서는 가지 못해서 한다. 그렇지. 이거 안 되죠. 정확한 거는 이제 뭐 평양이나 뭐 좀 권력층이나 그렇게 하지. 지방의 농촌에서는 거의 옷가 못 가서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이거 하나만 뽑히면 이 집안은 정말 난리가 나는 거지. 제대 후에도 풀리니까. 저는 옷가 뽑혔어요, 저도. 뽑혔다고요? 남자는 뽑혀요. 뽑혔다고요? 남자는 뽑혀요. 남자도 많이 뽑아요. 맞아요. 남자가. 남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그리고 중학교 5학년에 옷가 훈련을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가서 신체 검사 거기서 이제 신체가 옷가에 갈 수 있는지 대충 훈련을 해요. 궁금한 거 남자는 옷가에 뽑혀서 뭐예요? 옷가라고 가면은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무슨 뭐 무조건 기쁨 조고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 경호하는 거 다 남자죠. 뭐 여자가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특각이라든지 이거 다 남자들이 저걸 하죠. 예. 청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뭐 친구 보는 사람 다 부류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거의나 요리도 다 남자들이야. 자, 우리 오늘 황색 비디오부터 뭐 기쁨조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퇴폐 문화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들 이 원흉 이 사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일 권력이 강화되면서 70년대 중후반에 들어와서
김정일이 특별한 지시가 있었어요. 간부 사업과 여성 문제는 별개로 보라. 장성택이가 원래 있던 그 김일성의 기쁨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김정일을 위한 기쁨조를 만들었죠. 그 파티, 김정일이 파티, 김정일이 알산들끼리 모를 때는 추잡한 행위까지 파티 도중에 정전을 탁 시키고서 좀 마음 드는 사람끼리 뽀뽀하면 또 같이 키스도 하고 뭐 옷도 벗기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다. 뭐야. 진짜 변태다. 거긴 그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뿐이나 성까지도 그건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야말로. 이런 기쁨조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북한의 문란한 성문화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김일성 자체가 조선민주인민하고 헌법 자체를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뭐 간부들도 실수로 해서 여자 잘못 건드렸다 들키게 되면 그냥 해임, 철직, 법적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아주 엄격했댔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저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은 이제 다르죠. 그렇죠. 북한은 그 통제 시스템 자체를 김정일이 말 한마디 없애버렸습니다. 진짜 성문화가 아주 난잡했지. 아마 한국 어머니가 한국에 오히려 그 성문화가 북한보다 더 엄격한 느낌을 들었는데 우선 간부들이 이쁜 여자는 자기 시화에는 이쁜 여자는 간부들이 닫았죠. 그렇게 되면 전 사회가 법적으로도 통제를 전혀 여성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성적 놀이를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막 오픈도 시키면서 하여튼 성문화가 내가 있을 때가 제일 물러냈어요. 특히 그 강원도 원산에 가게 되면 총련 휴양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중앙당 39호실에서 관리 운영을 했는데 그 30거 실장이 아지트를 꾸렸더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사우나, 뭐 수영장, 카라오케, 춤 즐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100% 갖춰져 있죠. 안마로부터 서비스를 하는데 하여튼 뭐 여자 성은 뭐 그건 뭐 100%고 완벽하죠. 별장 상급대 별장 상급. 기품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론화가 된 계기가 이제 분당에서 총 맞고 이제 사망을 한 그 김정일 처조카 이제 이한영 씨가 쓴 대동강 로얄 패밀리라는 그 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품조 문화를 쓴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대요. 나름 그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약간 중요시하다 보니까 파티를 해도 정말로 몇 명만 불러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이게 이제 체계화된 게 아들인 김정일이 다음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최측근 파티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시작하다가 이걸 우리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내년 정기적으로 해볼까? 이게 기쁨조의 시작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걸 가지고 김정일은 파티 정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네. 이 와중에 파티 엄청 좋아했거든요. 파티 피플, 파티 애니멀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데 여기에 기쁨전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간부들 보는 눈에는 얼마나 멋있고 이게 부러운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성들을 데리고 저렇게 노는구나. 여자들과 어떻게 놀고 파티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플렉스도 잘해서 내가 간부들이 여자 문제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신나게 즐기고 싶으면 즐겨라. 파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간부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이만갑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고영환 선생님의 책, 평양 25시. 네. 이 책을 보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내가 오늘 그만 마시고 나는 들어갈 테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아가씨들을 접목해보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서로 껴안고 뒹굴고
엉망진창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걸 또 간부들은 상당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걸 정치 이용했고요, 김정일. 그 김정일 파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자기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기품저들 데려가가지고선 이렇게 야한 옷을 입혀놓고 기마 싸움을 시켜요. 김정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뭐가지 따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재밌었나 봐요. 극도로 이제 막 흥이 올라가니까 우통까지 벗어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파티를 보름을 연속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모든 동원됐던 용품들을 다 갖다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버리는. 북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봉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선시대 때 후기의 그 남존여비 세상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고 그걸 갖다가 온전시킨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 벌이는 게 굉장한 일탈이잖아요. 거기 이거 흔히 말하는 게 룸살롱. 예. 룸살롱에서 하는 짓들을 지금 국가의 그 지도자들이 좀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어떤 공식 조직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사실은 남한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채홍사라는 말이 남한에도 있었는데 박정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데 이것은 국가 기관이 아니라 뭐랄까 정보부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건 있었지만 어떤 기관 전체를 이렇게 한 경우는 전 들어본 적 없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여성의 성을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여기는 시선들이 좀 만연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입당을 할 때 정치 지도원들이 하룻밤 자고 나야 나랑 널 입당시켜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또 낸다고 해도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정점이 어떻게 보면 기쁨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남성들은 매춘 말고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직장, 당 간부 혹은 뭐 공장 지배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이걸 당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게 계속 자행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적 결정권 나한테 없고 상대방한테 있어요. 성적 수치심 없습니다. 인권 어디 갔습니까? 완전히 인권 유린의 최종적인 현장인 거죠. 북한이란 사회가 오늘 들으면서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게 이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가 국가에 기속돼 있고 혹은 당이 독점하고 있고 혹은 김 씨 일가가 독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당장은 참 해결이 난망해 보여서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언젠가 우리가 통일을 논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차차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래요.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은 영원히 저건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독재자들이 가장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가장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그 기쁨절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즐기기 때문에 저 정권이 유지되는 한은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세계 첩보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 30대의 청년층을 포섭합니다. 무려 거액의 정치 자금까지 된 물주 대선판에서 이 간첩단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됐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오지가 않을 리가 없는데 털끝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간첩. 채널 A